자, 이제 교재 122쪽 장사 등면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을 물을 때는 작년엔 분묘기지권만 물었지만 장사법에 대한 내용도 엮어서 같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사법의 내용을 이해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네 가지가 주 타겟인데 이 장사법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 국립묘지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어요.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설묘지라는 것은 시도사가 설치했거나 시군 구청장이 설치한 묘지고, 사설묘지는 개인이나 문중이나 법인이 설치한 묘지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장사법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는 적용이 없고요. 여기에는 적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상 사용하는 용어인데 요거는 지금 교재에 있는 용어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묘는 시신을 안치하게 한 시설을 이해하고, 묘지는 이 분묘들을 설치하기 일제면적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봉분을 분묘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묘지다, 분묘들을 설치하기 일제면적 구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개인묘지라는 것은 1인을 모셨거나 부부관계였던 모시는 게 이게 개인묘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인데 나무를 잘라내고 할머님을 안치하고 상석을 놓고 비석을 놓고 사성을 둘러친다. 요것이 바로 개인묘지예요. 요것이. 그다음에 가족묘지는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분을 같은 구역 하나 모시는 거예요. 그럼 문중묘지는 문중호였던 분들을 같은 구역 하나 모시는 거죠. 법인묘지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재단법인 설립해가지고 추모공원 만드는 거죠. 이게 법인묘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장은 이게 열개자죠. 분묘를 파헤치기 위해서 이장하라는 행위, 이장하기 위해서 파헤치는 행위, 이것이 개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봉안시설은 종전에 납골시설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봉안묘, 묘의 형식을 띈 거고, 다음에 봉안당, 건축물의 형식을 띈 거, 드라마에서 많이 봤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봉안탑의 형식이 있고요. 봉안담이 있는데 이 담은 담장이죠. 담장 형식으로 된 봉안시설이에요. 이걸 통칭 봉안시설을 한다. 다음에 이제 자연장이라는 게 도입됐는데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에 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수목 밑에 모시면 수목장, 화초 밑에 모시면 화초장, 잔디 밑에 모시면 잔디장, 이렇게 부르고, 이걸 통칭하여 자연장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장사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용어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고할 사항이었는데, 첫 번째 기억할 점이 신고나 허가제예요. 그래서 이 중에 사후신고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후신고. 그럼 사후신고는 시신을 매장을 했어요. 또는 개인묘지를 설치했다,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했다. 그럼 30일 내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개인묘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풍습. 매장은 이거죠. 이미 설치된 우리 가족묘지인데 할아버지 자리, 할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예요. 이미 설치된 묘지에 시신을 안치하는 행위. 이게 매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상주들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서 30일 내에 천천히 이렇게 들어와라, 이 얘기죠. 그래서 30일 내에 사후신고예요. 그럼 미리 신고할 사항은, 화장은 당연히 화장장에서니까 사전신고고, 사설 화장시설, 사설 봉안시설 있죠. 이게 부족하니까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도입된 그 가족 문중 자연장지 있죠. 이건 자연 친화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미리 신고만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 나머지는 허가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묘지는 기본적으로 허가라고 이해하세요. 묘지는 왜 그러냐면 살림을 훼손해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개인 묘지는 사후신고죠. 나머지 그런 가족, 문중, 법인묘지 모두 허가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장지인데 대규모로 설치하는 거예요. 종교단체나 법인야행자는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후신고를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기억할 점이 면적제한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면적제한, 설치 면적제한인데, 설치지역 제한은 참고하시고요. 면적제한인데 공설묘지나 가족묘지, 문중묘지 안에 법인묘지, 이거 한 기당 면적이에요. 상석, 비석을 포함하는데 한 기당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죠. 3평.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추모공원 같은데 공설묘지에 묘를 써보시면 아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합장을 위한 개장을 할 때는 조심해서 개장해야 된다고 그랬죠. 좀만 덮하면 옆에 분이 뭐라 한다고요? 나 불렀어 하고 나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제곱미터, 1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한 기당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설묘지 중에 개인묘지, 가족묘지, 문중, 법인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데 이건 숫자가 30, 100, 1000, 10만이에요.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30, 100, 1000, 10만 이렇게. 그러니까 면적 제한은 여기까지 물어봤어요. 가족묘지까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면 개인묘지는 30일 내에 사후신고죠. 그럼 나머지 묘지는 다 허가라고 그랬죠, 이거.
산림을 훼손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연장지인데 개인 자연장지 30, 100 이거는 문중묘지의 2배죠. 이거는 200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종교단체가 생겼는데 종교단체 자연장지는 4만 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법인양지 5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이거. 그래서 4, 5, 20이죠. 그러니까 30, 100, 2000, 4만, 5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러면 지금 개인 자연장지는 30일 내에 사후 신고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가족 자연장지와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만 하면 돼요. 사전 신고고. 그다음에 이거는 허가 사항이죠. 이렇게 정리돼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감 잡아두는데 꼭 기억할 게 뭐냐? 개인자 있죠. 개인자. 개인 묘지든 개인 자연장지든 개인자가 들어가면 30제로 기억하자고 했어요. 30제곱미터 못 넘기고 30일 내에 사후 신고해. 둘 다. 뭐 이하냐 미만이냐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30제로 간다. 개인자가 들어가면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그다음 이제 봉합묘 참고해 줘야 하는데 이거는 장사법에 직접 있는 규칙이니까 봉합묘 한 번쯤 이해해 두시는데 이 봉합묘에 대해서는요. 이 그림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봉합묘가 지금 대리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6면이 전부 다 대리석이에요. 봉합묘는. 그래가지고 이게 괄호가 2m고요. 세로가 1m로 만들거든요. 높이는 70cm예요. 이걸 못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봉합묘 문제는 2 곱하기 1이라면 2제곱미터를 못 넘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봉합묘를 만들고 있어요. 직사각형 형식으로 해갖고 가로 2m, 세로 1m, 높이는 70cm 이렇게. 그래서 한 번쯤 참고해 두시고 요거는 지금 참고돼 있잖아요. 우리가 묘를 설치할 때 봉분으로 설치하잖아요. 그럼 봉분으로 하면요. 이게 높이는 1m를 못 넘게 돼 있어요. 1m. 그다음 평분이 있잖아요. 평분은 50cm를 못 넘기거든요. 그럼 이게 봉합묘하고 평분하고 비슷해요. 둘 다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혹시 추모공 가면 한 번쯤 봐두시는데 뚜껑이 잔디가 심어져 있잖아요. 묘 뚜껑이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잔디가 심어져 있으면은 이게 평분이에요. 평분. 이건 50cm를 못 넘겨요. 근데 봉합묘는요. 뚜껑이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대리석으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할 점이 면적 제한이었습니다.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세 번째 기억할 점이 뭐냐? 존속기간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공설묘지나 사설묘지 때 분묘 존속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그랬어요. 30년으로 한다. 단 이거 30년만 인정하면 너무 아쉬우니까 30년 1회 연장을 허용하는데 이건 기속행위예요. 연장 신청을 하면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연장기한은 조례로 5년 이상 30년 미만에 서 단축할 수가 있는데 단축이 없다면 최장 60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원칙 30년입니다.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1년입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1년 내 철거하여 화장하거나 봉안시설로 모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존속기간 제한. 이게 세 번째 기억할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이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에다가 타인의 묘지에다가 승낙을 안 받고 설치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이라 했어요? 묘지에다 몰래 설치한 자가 진짜 나쁜 놈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러면 타인의 묘지나 토지에다가 승낙을 안 받고 분묘를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묘가 나타나면 연고자를 알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장을 해가라고 통지해야 돼요. 모르면 그 뜻을 신문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안 해갔잖아요. 그럼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어요. 다른 데로 옮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서 분묘 존속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규정 때문에 분묘 기지권이 장사법 시행후에 설치됐다. 이거 인정 안 한다 그랬죠. 희호취득은 인정 안 해요. 근데 승낙형이나 양도형은 인정하는데 희호취득형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분묘 존속 권리 주장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남의 땅에다 승낙을 안 받고 몰래 자연장을 해버렸어요. 이것도 자연장 보존 권리를 주장 못하겠죠. 됐습니까? 이 정도. 그래서 네 가지. 그래서 그 사후신고 사항과 다음에 면적 제한 규정, 존속기간 제한 규정, 타인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처리. 요 네 가지를 주골자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장사법 주요 골자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따끈따끈 할 때 한번 우리 유인물 확인해 볼까요? 문제. 개공이 묘지로 사용할 토지를 구입하려는 중개의료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장사 등이나 법률상 분묘 한 기당 면적은 시설물을 포함해서 합장은 15제곱미터, 10제곱미터 합장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맞죠? 2번 개인 묘지를 설치하거나 개인 자연장지를 주소한 자는 30일 내에 관할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30, 30제 개인자가 들어가면 3번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시스템 분묘 설치 기간은 60년으로 하고 틀렸죠? 60년이 아니고 30년으로 하고 만료가 되면 1년 내 철거하여 화장하거나 봉환하셔야 됩니다. 1년 후다는 맞았죠. 그러니까 3번 정답 됐고요. 4번 분묘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고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었다. 그럼 유지된다 해야 되죠. 소멸하지 않는다. 맞고 5번 장사등한 법률 시행일인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지 않고 설치한 분묘는 분묘유지권을 휴치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 정답은 3번이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교재 123쪽으로 법정 지상권이 실려 있거든요. 22회, 25회, 30회 때 우리 쪽에서 법정 지상권을 출제했는데 이거는 역시 2차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어놓은 거예요. 1차를 같이 하신 분은 민법 시간을 공부하기 때문에 상관없겠죠. 그래서 2차만 하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만 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넘어가서 이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사항의 조사입니다.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토지이용계 확인서를 통하여 조사합니다. 공법상 제한이니까. 근데 개별법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토지 토지에 관한 그 부동산 종합 포털이 있거든요. 이걸로 더 조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걸로 확인하라는데 일단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 뭐냐면 일사편리를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크레스. 지금 홈페이지를 다 써놨죠, 제가. 그래서 일사편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일사편리에서 그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발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종합증명서가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그 종합증명서 발급받으면 좋은데 이게 워낙 불편하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종합증명서를 그 발급받으면 1,000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열람을 하면 무료예요. 그래갖고 열람해가지고요. 출력 누를 수 있죠. 열람서를 출력하는 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갖고 손님한테 이제 종합증명 제시하면 등기사항 증명서와 종합증명서만 딱 제시해버리면 공부가 대다수 다 나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일사편리에서 이제 종합증명서 발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리얼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시리얼. 저는 이게 상당히 좋던데 여기 들어가서 부동산 종합 그 자료를 다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시리얼 알아두시고요. 이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가 루리스 이게 있는데 토지 하시는 분은 이거 많이 보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하여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공법상 제한에서는 농지법에 대한 거래 규제, 요게 바로 이제 문제입니다. 농지법이네요. 그러니까 농지법이 우리 쪽에서 출제를 아주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출제가 29회였어요. 그러니까 개정된 사항도 있으니까 한 번쯤 염두에 두시고 우리 쪽에서 혹시 안 내더라도 공법 쪽에서 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공법에 이제 일단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지법상 지금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 대원칙이죠. 농업 경영을 한 자만 농지를 가져라. 바로 이 얘기인데 일정한 경우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요. 이때 농지 소유하는 경우에 소유상한제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상한은 농업 경영을 안 할 때만 소유상한이 적용되는 거예요. 농업 경영 할 때는 소유상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속으로 농지 받았다. 농업 경영 안 하잖아요. 그럼 만제곱미터에서는 계속 소유할 수 있고요. 8년 이상 농사했다 이농하잖아요. 그럼 이농 당시 보유농지 역시 만제곱미터에서는 계속 소유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주말 농장용으로 만약에 도심에 취득한다. 그러면 세대원 전부 합산이죠. 1000제곱미터 미만을 소유하죠. 아주 잘 묻죠 이거. 이게 그래서 만만천이에요. 만만천 이렇게 되고 참고 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있죠. 이게 그래서 그 밑에 그 플러스 부분에 지금 메모를 해놨는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 농장용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절대 농지죠.
이게 농업진흥지역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요거 유유농지가 많아졌으니까 상속이나 이농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임대했다면 임대차 기간 동안은 소유 상한을 이렇게 초과하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어요. 그 기간 중에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플러스에 써 있는 말이에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농지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건 15회 때 딱 한 번 물어봤거든요. 그럼 농지라는 것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농지예요. 전답과수원. 이게 농지입니다. 이때 전답과수원이 아닐지라도 실제 경작지로 쓴다든가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쓰는 거예요. 그럼 농지로 가거든요. 근데 단 3년 이상 써야 돼요. 그러면 농지로 가는데 다만 지목이 임야였잖아요. 임야는 농지가 되지 않습니다. 임야는 제외예요. 이게.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죠? 그래서 산에다가 유실수 심어갖고 3년 이상 썼잖아요. 그래도 과수원 안 됩니다.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농지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다음 버섯 재배사 부지, 온실 부지 이런 것들, 농로 부지, 수로 부지 전부 다 이거 농지 갑니다. 이 정도 농지의 개념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농지에 대해서 소유상한제 이해해 두시고요. 임대차에 대한 부분을 꼭 이해해 두셔야 되죠. 임대차. 그럼 농지에는 전세권 등기 안 되죠. 그럼 임대차도 원칙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농지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만 농지에 대한 임대차가 허용이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때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서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농지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농지 임대차 표준 계약서가 있거든요. 농지 임대차 표준 계약서 누가 정할 것 같아요? 국장 아니에요. 농지 임대차 표준 계약서니까 농림축산식품운영화이죠. 이자가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서식이에요. 정해져 있죠, 지금. 그래서 농지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자,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구 읍면장의 확인이죠. 시구 읍면장이에요. 이자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럼 다음 날부터 대항력 취득합니다. 그럼 이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시를 그대로 승계해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떠안습니다. 문제 없고요. 최단 기간도 보호하거든요. 존속기간 정황이 없거나 3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특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3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은. 그러니까 최단 3년을 보호하는 거예요. 다만 단연생 식물 재배지라든가 그 비닐하우스 부지 있죠. 이건 5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기본 3년, 단연생 식물 재배지는 5년 이상. 그리고 묵시갱신도 인정하는데 임대인만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 안 했잖아요. 그럼 묵시갱신을 해요. 그러니까 최단 기간도 보호하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농지 임차인이 농업경영에 농지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 시군구청장입니다. 이번엔 이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해라 하고 명령 나갈 수 있어요. 그럼 3개월 내 임차인은 종료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3개월이고.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에 대한 분쟁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거 시군구청장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 신청은 시군구청장. 여기는 조정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어서 시군구청장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건 편면적 강행 규정서를 두고 있습니다. 요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무효예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3대 조건, 대항력, 최단기간 보호, 우선 면역권이 있는데 우선 면역권이 인정 안 하고 있죠. 농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농지도 위탁 경영이 가능하거든요. 농지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면 역시 위탁 경영 안 되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을 하는 거예요. 위탁하여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위탁을 할 수 있는 게 농업인이 징집, 질병, 취약을 한다. 그럼 위탁 경영이 됩니다. 이때 농업인이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간다든가 선거에 따른 공직에 취임한다. 그럼 위탁 경영 돼요. 냄새가 나도 너무 난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이건 임대차 사유이기도 합니다. 농지. 임대할 수도 있어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할 때. 이게. 그럼 농지 임대차는요. 숫자 몇 과 친해요? 3과 친하죠? 3과 엄청 친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넘어가 볼까요? 126조. 농지 취득 자격증 명제. 자, 그럼 농취증제로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세 번째 농지법에서 우리가 이해할 점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제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했던 걸로 일단 보이는데, 그 갑과 을이 농지에 대한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을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못 받아 버렸어요. 그럼 이 매매 계약 무효다, 유효다? 그대로 유효죠.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공부했죠, 민법 시간에. 농지증은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 근데 농지증이 없으면 이전 등기가 안 되죠. 근데 어떤 식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이전 등기가 됐다. 그 소유권 취득 못 한다는 거예요. 등기 무효라는 거죠, 결국은. 그죠? 농지증이 없이 이전 등기가 돼버리면. 이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의 매매 계약은 유효니까, 만약에 을이 매매 계약은 유효니까 소유권 이전,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소유권 이전 청권, 이전 등기 청권을 취득했다면 농지증 발급 신청권도 보유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건 채권자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참고해 두시고. 그게 판례입니다. 판례. 자, 그럼 우리는 실무니까 어느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역시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잖아요. 그럼 농지증 받아와야 돼요. 그죠? 그럼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를 역시 따져보는데, 매매 교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합니다. 농지증 있어야 되겠죠. 그럼 상속은 규제에 들어가는 거 없다고 그랬어요. 빠지고. 그 다음에 판결은 짜고 치는 거 막혀서 못 피해간다고 또 규제. 그러니까 판결, 농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있잖아요. 경매로 취득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농지증 갖고 와야 돼요. 언제까지? 이걸 주의해야 되죠. 경매. 매각 결정기일이죠. 매수 신청할 때 내는 거 아니에요.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증 내면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죠. 매수 신청할 때 내는 거 아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주말 농장용으로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하잖아요.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다고 그랬죠. 농지 전용 협의가 있거든요. 이때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에 의한 농지 취득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농지 전용 협의는 없어도 돼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개인이 하는 거다. 개인이. 그러니까 농지증 갖고 와야 되고, 농지 전용 협의는 짱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농지를 대규모 개발 사업에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분양화라든가 지자체장이 협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농지증 필요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증 받으면 농지증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 묻고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써있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이해하는데,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면 당연히 필요 없을 테고, 그들로부터의 취득은 있어야 돼요. 다음에 도시지역 내 농지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는데, 주상공 농지는 절대 필요 없어요.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녹지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중에. 도시계획 사업에서 안 쓴다. 그럼 농지로 계속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농지증 갖고 와야 되죠.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시효로 취득한다든가 농지를, 공유받은 농지를 분할함으로써 이전 등기 한다. 그럼 이건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 농지증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합병은 상속과 똑같다고 그랬죠. 농지증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전에는 이거 제가 두음자 타서 암기시켰는데, 요즘은 암기 안 시키고 이해를 시켜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데, 이게 혹시 뭐 시간이 남으시는 분은 이게 두음자가 어떻게 되냐면 상수도국이에요. 상수도국. 환담공시예요. 그 다음에 합전토입니다. 합전토. 상수도국에서 환담이 있었대요. 공시하고 합전토예요. 이게 농지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참고해 두세요. 자, 그럼 이 정도 농지증 대상이냐 아니냐인데, 나머진 뭐 절차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시는데, 시구 읍면장이 관할이죠, 이거. 군수가 빠져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읍면장이다. 시구 읍면장. 단독 신청입니다. 이거는 공동 신청이 아니고. 이때 농업경영에서 첨부하는데, 농업경영에서는 10년 보존하라고 농지법에 지금 개정됐다면서요. 10년. 근데 농업경영에서 첨부하지 않는 경우를 이해해 두시는데, 학교 등이 실습증으로 쓴다.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에 의한 취득을 한다.
이때는 농업계획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용도가 똑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 다음 이제 처리기한이 개정된 거죠. 이거 7일 내 처리하게 돼 있고요. 농업계획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4일입니다. 농지위원회 있죠. 이게 이제 부활하는데,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있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이에요, 처리기한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뭐냐면, 이게 투기 가능성이 있는 농지였다. LH공사 직원들이 광명시 토지 농지 투기했듯이. 그래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정도 처리기한 일단 숫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가 지금 나와 있는데, 농지를 농업계획에 사용하지 않는다. 소유상한을 초과해 소유한 것이 판명이 됐다. 1년 내 처분할 것을 통지해요. 1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 떨어져요. 6개월 내 기간을 정해주죠. 그래서 농지를 농업계획에 안 쓰고 계속 버틴다. 1년 6개월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광명시 LH 직원들이 농지 투기했을 때 1년 6개월이라는 말을 기자가 했으니까 농사를 안 지으면 1년 6개월까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게 1년 처분 통지고요. 6개월 내 기간 처분 명령 나가요. 여기에 불응하면 이행강제금 떨어지죠. 이건 매년 25%가 당합니다. 매년 25%. 이건 확정금이에요. 그럼 4년만 맞아보면 100% 맞는 거죠? 이때 이거 이행강제금 25%인데 감정가, 농지에 대한 감정가라든가 공시가 중 큰 금액의 25%예요. 이거는 매년 나간다. 매년. 이행할 때까지. 처분할 때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농지법의 주요 골자였는데, 거기 127쪽에 금지행위를 제가 일부러 한번 실어놨거든요. 아주 무시무시한데, 이게 작년에 LH 직원들 광명시 농지 투기하면서 요 규정이 신설됐죠, 지금. 농지 소유 제한이라든가 상한 위반, 위탁 경영 제한 사실, 임대차가 안 되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 있다 하고 이게 꼬드기거나 권유하거나 중기가 들어갔죠, 지금. 중기했다. 그러면 3년에 3천 때리겠다 이거예요. 또 이런 업소에 대해 광고했다. 이렇게. 농지 임대차가 안 되는데 될 수 있습니다. 취득이 안 되는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한 업소. 이런 거에 대해 3년에 3천 때리겠다 이거예요. 아, 이게 너무 처벌이 이거 형평성을 좀 이룬 것 같아. 아니, 이거 중개했다고 3년씩이나 콩밥 먹여요? 너무한 거 아니요?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금지행위 이런 게 있다는 거 일단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게 바로 농지법 우리 쪽에서 나왔던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낸지가 좀 됐기 때문에 한 번쯤 주의해 줍니다. 농지법. 자, 그 밖에 이제 조사 확인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주권 이거 그냥 통과합니다. 취득 관련 조세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통과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거래 증맥 이거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사 확인에서 확인 설명서의 작성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 이해해 두셔야 되죠. 이 설명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매회 출제로 지금 제가 표시해 놨는데 사실은 있잖아요. 설명서 작성이 작년에 출제 안 했어요. 지금 홀수회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 원래 매회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32회 때 쉬었죠? 30회 때 또 쉬었어요, 이거. 이게 그러니까 33회 때는 출제가 지금 확실시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서 작성 반드시 올해 출제할 게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 꼭 해두시는데 이 설명서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셔요. 근데 사실 한 번쯤 봐두기만 하면 쉽게 이게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식을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 농지법이 지금 우리가 방금 했지 않습니까? 농지법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갈까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을 소유했을 때 각각이 아니죠. 합산. 틀렸고 8년간 농업경영하다가 이농합니다.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죠. 맞고요. 3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한다. 매수 신청이 아니죠. 매각 결정기일까지만 하면 되죠. 매각 결정기일. 4번 농지 중 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자, 협의라고 그랬죠, 지금. 이때는 농취증 필요 없죠? 짱들이 아니까. 다음에 5번 농지 취득 자격증이면 농지 취득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서로 가는데 이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는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재 내용을 암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재 요령을 묻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부담이 좀 되는 거죠. 설명서식이 4종류나 되고 영문서식도 있고요. 서식 내용을 모두 암기해야 되니까. 그죠? 작성 방법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거용 서식을 철저히 기억하고 나머지 서식은 차이점만 정리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각 서식이 표지,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부수로 나눠져 있고 서명 달인 칸과 마지막에 작성 방법으로 수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기억을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세부 확인사항 있죠. 세부냐 기본이냐 이걸 꼭 구분해야 돼요. 이걸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세부냐 기본이냐. 그래서 우리는 주거용 서식을 가지고 철저히 숙지하고 나머지 서식은 차이점을 정리하면서 이제 암기사항들을 암기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암기 차츰차츰 하고 계시죠? 제가 암기 특강까지도 했었고요. 그죠? 암기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주거용 서식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보도록 합니다. 그래갖고 129쪽으로 지금 넘어왔는데 그 주거용 건축물 서식을 위주로 하는데 서식의 종류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 있고요. 확인 설명 근거 자료 표시란이 있죠. 제시했던 거 모두 표시하게 돼 있고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이 여기 있죠. 자료 유출 여부와 불응 사실을 모두 기재합니다. 여기다가 유의사항이 있죠. 이게 제가 지금 표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죠. 그럼 이거는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의뢰인에게 협력 요구 못하고 개공이 직접 조사에 기재한 란이죠. 이게 직접 조사에 기재한 란이다. 이게 공부상 조사든 현장 조사든. 자, 그래가지고 물건의 표시란은 토지와 건물로 나눠져 있고 토지란은 소지면을 기재하죠.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물란은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 연도, 구조 용도, 방향을 기재하고요. 내진 설계적 용역과 다 기재하죠. 그럼 이건 물건의 표시란은 기본적으로 대장을 보고 기재하는데 여기 방향 있죠. 방향은 주택의 경우 뭘 기준해야 돼요? 거실, 안방 등 주실 기준이죠.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기준이에요. 기억하고 있죠? 그다음 내진 설계적 용역 이런 것들은 건축물 내장 띄면 다 나옵니다. 뒷면에 있어요. 건축물 내장 어디서 띈다? 구청 간다? 요즘 아날로그 구청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터넷에서 띄면 되죠? 세움터 가서 띄면 돼요. 세움터 알아두세요. 정부 24일 때도 되거든요. 근데 세움터 가서 띄는 게 편해요. 건축물 내장 밝으면 모두 무료예요. 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라인인데 등기부의 사항란,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지출 여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권리관계 라인이 이렇게 많이 쓰는데 등기부의 사항란은 등기사항 직면서부 기재하면 돼요. 소유권과 소유권으로 나눠서 기재하면 되고요. 임대사업 등록을 했다. 그럼 등록 여부, 미등록 여부 기재하는데 이거는 임대인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한테 문의도 하고요. 임대주택 정보체계가 있거든요. 임대주택 정보체계가 뭐냐면 렌트홈이에요. 렌트홈. 이것도 알아주세요. 렌트홈. 여기에 그 5% 계산기가 여기 있어요. 렌트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인하여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임차인이 갱신 요건 행사했는가? 임대인한테 문의하는 거예요. 소유자 임대인한테. 그다음에 다가구주택 확인 서류. 다가구주택 중개할 때 사고가 워낙 많이 하니까 이거 둘 다 서류를 받으면 확인해. 서류를 못 받으면 미확인에 기재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가주택 같은 경우는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 동사무소 가갖고 확정일자 그 열람을 하는 거죠. 정보 열람을 해가지고 서류를 받으면 확인해, 못 받으면 미확인에 기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또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상 라인인데 이 부분은 용도지역 지구 건폐율 용률 상한과 도시공계획설 지구단위계획 토지거래하고 용률을 다 기재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토지용계 확인서 보고 기재하겠죠. 근데 주의할 점이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입니다. 이걸 꼭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시군 도시계획조례 이걸 보고 기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점을 주의하시고, 광역시나 특별시는 그 광역시 특별시 도시계획조례죠, 이거. 그거 보고 기재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50조에서 60조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게 용도 지역별로 건필 용료 상한이. 그러니까 시군 조례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도시군 계획서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 있죠. 이거는 개공이 직접 확인하기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청을 방문하든 시청을 방문하든 나머지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는데, 공부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 있죠. 이건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사필리라든가 시리얼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기재한다. 이게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그리고 임대차 중개할 때는 이 부분 기재를 안 할 수도 있죠. 이건 기억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음 입지 조건 있잖아요. 뭐가 들어가는가 암기해야 됩니다. 꼭 입지 한 문제로 낸 적도 있어요. 27회 때.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교육, 판매, 의료설이죠. 이걸 기재합니다. 여기는 현장 답사 기재하면 되고요.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관리 유체죠. 이거는 현장 답사 기재하면 되고요. 비선홀설, 이 비선홀설 있잖아요. 이게 비선홀설이 뭐냐, 1km 내에 있는가, 이거 이제 기재를 하는데 현장 답사 기재하면 되는데, 비선홀설의 종류를 확실히 이거 작성 요령에서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주시는데, 뭐 화장장, 쓰레기 처리장, 그 다음에 뭐 납골당, 이게 봉안당이죠 원래. 납골당이라 했는데, 분뇨 처리장, 뭐 이런 것들이 1km에 있는가, 이걸 다 적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인데, 중개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겁니다. 거래 금액 아니에요. 그 점을 주의하시고, 여기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를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안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기재하는데, 이 부분은 취득세, 농어촌 특별 지방교육세를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기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율까지만 기재하면 돼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유월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한다고 써 있고요. 이거는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하는 거 네 가지 나왔잖아요. 공법상 제한,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견, 그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개공에. 문제 없고요. 그럼 이제 세부 확인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 세부 확인 사항은 이제 어른에게 협력을 요구하기 위한 아니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세부 확인 사항. 그래서 세부를 암기해두면 나머지 기본이죠. 중개부수는 중립지역에 있고.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 라인인데, 이거는 협력을 요구하기 위한 거예요. 세부 확인이. 여기는 미공식 원리, 미공식 물건 모두 기재합니다. 그래서 뭐 유치권, 법정상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등기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뭐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이런 것들, 도로 점용허가 여부,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이것들을 미공사항을 전부 다 여기다 기재하는데,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있죠.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차 중개할 때는 미분양 사실을 반드시 여기다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미분양 아파트들 임대를 돌렸는데 건설사 부도 나버리면요, 임대인 부도 나버리면 한 푼도 못 거지는 사고가 속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작성 요령 한 번쯤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인데, 이거는 건축물 내부에 있는 거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여기 소방에 지금 주거용서니까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하는 거죠. 이거 설치 여부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다음에 이제 승강기, 배수 다 기재하는데, 여기 아파트는 뭐 소방을 기재할 필요는 없어요. 스프링클러 같은 거 있으니까. 다음에 가정 자동화 시설 여부를 기재하죠. 여기다가. 다음 벽면 바닥면이 추가됐죠 이번에. 다음에 환경 조건의 일조소음 진동이라는 거 암기했죠. 이거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기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협력을 요구하기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저는 두음자를 안 땄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실시벽환으로 실시벽환, 이게 세부예요. 실시벽환. 반복하여 보면 익숙해진다. 암기해야 됩니다. 꼭 세부사항.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금액뿐만 아니고 산출 내역까지 모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급 시기도 기재해야 돼요.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고 옆에 써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 보증서를 수령합니다 하고 연을 기재하고 매도 매수인은 안 받아도 오리발레일까 봐 서명 또는 날인이야. 서명 또는 날인. 개공은 개공과 중개한 소공은 서명 및 날인. 알고 있고요. 이거. 그래서 이게 설명서 기재 내용과 기재 요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요. 밑줄 친 부분들이 주로 주타겟이에요. 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장을 넘기면 132쪽에 기타 확인 설명 서식, 기타 서식의 작성 방법을 해갖고 거기 1번이 있죠. 확인 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 해갖고 소방에는, 비주거용 건축물 소방에는 소화전과 비상벨 기재예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주거용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3번에 그 밖의 시설물은 상업용은 오수 정화시설 용량 기재하고요. 공업용은 전기 용량, 오수 정화시설 용량, 용수설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상업용이다. 비주거용 서식에 그 밖의 시설물 안에 오수 정화시설 용량 기재합니다. 공업용은 전기와 오수 정화시설 용량, 용수설 내용을 기재하고요. 참고해 두시고 나머지 2번 토지 서식과 입광공 서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133쪽이 이제 중요한데 공통 기재사항이 나와 있죠. 네 서식의 공통. 이거 암기하지 말고요. 이해하세요. 공통 내용은. 네 서식의 공통으로 들어갈 게 뭔데? 이게 작년에 이제 지작년에 물어봤던 건데 31회 때. 물건에 표시란 네 서식 다 있어야 되겠죠. 권리관계란도 다 있어야 되겠죠. 그중에 이제 등기부지사항란 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권리관계, 공시된 물건의 권리사항란 다 있어야 될 것 같고. 미공시 권리 써야 되니까. 거래예정 금액, 나아가 취득조세, 중개부수란 다 있어야 되죠. 이 공통된 내용에다가 임목의 생육상태와 공장재단, 광업재단 목록 이게 들어가면요. 이게 입광공서식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입광공서식은요. 공통기재사항에다가 요것만 딱 들어가 있어요. 재단 목록과 임목의 생육상태. 참고해 두시고.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암기했죠? 공법상 제한,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 취득조세 이렇게 이제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네 서식 표로 지금 비교를 해놨는데 그 표에서는 세부 확인 사항 그 실시비역환 있죠? 실시비역환 요거 이제 꼭 정리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133쪽의 맨 밑에 있는 거 주의. 그 부분이에요. 환경 조건은 어떤 서식에만 있다? 주거용에만 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2번.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 없다고 그랬죠. 근데 토지에는 있어요. 신기하게. 오히려 비주거용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비선호가. 토지에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이게 비예요. 꼭 기억하세요. 비주거용 서식에는 비선호가 없다. 비비. 근데 토지에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방에 주거용 서식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비주거용은 소화전 비상벨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은 입지에 기재한다고 그랬어요. 시설에 기재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했죠? 여기까지. 이게 설명 서식이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 내용을 갖고 문제가 풀리나 한번 볼까요? 자, 유인물 오늘.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와 그 기재 내용의 연결이 틀린 것은 이건 기재 내용 여러분들이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 지문 다 들어갔는데 틀린 것은 그랬거든요. 환경 조건란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시설이다. 틀렸죠. 환경 조건은 1조 소음 진동이고요. 이거는 입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에 들어가는 거, 환경에 들어가는 거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정답. 2번 내 외부 시설물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 승강기 들어가고요. 토지, 소지면 들어가고요. 건축물란은 대지 지분 준공연도, 구조용도 방향 이거 다 들어가죠. 전용 면적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객 공법상 이용자 및 거리 규제는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건폐율 용료 상한, 도시군 계획 시설, 뭐 토지 거래 허구 구역 여부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어요.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지금 연습했고요. 5번 문제 보시면 이 문제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설명서 서식인데 비주거용을 물었죠. 지금
그러면요, 설명서식 문제 풀 때는 꼭 주의할 점이 그거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 스킬을 연습시킨 적이 있는데, 기출문제 특강을 하면서 비주교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서식의 종류를 꼭 구분해야 돼, 설명서 문제는. 그래갖고 비주교형 나오면 퍼뜩 떠오르는 게, 비주교는 비선호가 없어. 환경 조건도 없어. 그다음에 소방에는 소화전과 비상배를 기재해. 단독경 모형 감지가 아니야. 이렇게 이걸 꼭 떠올리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틀린 것을 이것도 또 틀렸다고 그랬어요. 박스형인데. 환경 조건나 일조섬 진노를 기재한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맞았다고 나와버리죠. 틀렸죠. 비주거형을 물었으니까 환경 조건 기재란 아예 없어요. 니은 화장장 등 비선호 1km 있는지 여부는 현장 답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틀렸죠. 비선호가 없어요. 민간임대 등록물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 맞죠. 권리관계란에 들어가는 것과 소방의 소화전 비상벨 소화전은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이지 않아요. 이건 세부 확인 사항 맞죠? 그러니까 틀린 걸 하겠으니까 정답이 1번 기억 니은이에요. 디귿 을리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갈 때까지 간 문제예요. 난이도 상입니다. 최상급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서 문제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활동 들어가는데, 이 중개활동은 지금 134쪽에 동산의 판매 과정 그랬는데, 이게 부동산 판매 과정이죠? 붙자가 어디 마실 나갔어요 지금. 부동산 판매 과정입니다. 참고하시고 셀링 포인트, 아이다올리, 클로징 이 세 가지가 주 타겟이에요. 그럼 출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17회가 마지막 출제였거든요. 이제 뭐 우리가 이론 요약 마지막 단계니까 셀링 포인트 한번 언급하고 갑니다. 이거는 구매자에게 만족을 준 특징이 셀링 포인트예요. 우리말로 지금 판매 소구점이죠. 그럼 셀링 포인트를 추출하여 사용하는데 셀링 포인트 추출 작업을 특징 분석이라 불러요. 만족을 준 특징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물건의 장점이에요, 장점. 이거는 그럼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방법을 통하여 이제 셀링 포인트 추출합니다. 그럼 이렇게 추출된 셀링 포인트 종류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 정도만 주의하면 되는데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기능을 중시한 거다. 설비가 현대적이다, 튼튼하다, 신건축공법이 동원됐다. 뭐 이런 것들. 동선이 좋다. 이 동선은 레이아웃을 얘기하죠. 방배치 같은 거. 구리파이프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가격 임료가 적정하다. 뭐 투자 가치가 크다, 온천이 발견된다더라.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은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없다. 세법상의 혜택이 있다. 이런 것들.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당연히 뭐 교육시설, 문화시설이 가깝다. 이런 것들이죠. 어디에 해당하느냐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이다 원리는 개론 시간에 공부했죠. 물건을 사는 구매자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단계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게 그래서 구매자의 심리 상태죠. 그러니까 중개 심리라고도 하죠, 이걸. 그래서 영문의 첫자들 attention, A, interest, 흥미, desire, 욕망, 그 다음에 액션, 행동. 이렇게. 그래서 백화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딱 맞아 떨어지죠. 물건 진열돼 있어요. 주목하죠. 보고 있자 점원이 달려 설명합니다. 이거 여름 신상품이다. 물빨래 된다. 그리고 욕망을 불켰는데 현재 50% 세일 중이다. 이번 주에 끝난다. 옆집은 안 한다. 구매해라. 행동 단계. 에라 모르겠다. 긁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주목은 물건이 진열돼 있잖아요. 광고 단계죠. 흥미 단계. 물건의 장점을 부과하여 일목요육 브리핑하는 거예요. 물빨래 된다. 이게 흥미. 다음에 가격을 지시했죠. 세일 중이다. 옆집은 안 한다. 인근 지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는 거예요. 행동 단계. 에라 모르겠다. 구매 조건에 만족하여 계약서에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 이게 행동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클로징이라고 불러요. 이게 현실적인 소유권 이전행위도 클로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래서 클로징은 구매 조건에 만족하여 계약서에 서명시키는 행위,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예요. 그럼 클로징의 방법은 지금 6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점진적 확인법. 구입이란 큰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클로징을 유도했다. 점진적 확인법. 계약전제법. 이사는 언제 할 건데요? 이게 계약전제법. 그 다음에 부분선결법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하고 작은 결단서부터 큰 결단인 구입이란 결단을 내리게 하는 거.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했다. 부분선결법. 점진적으로 클로징. 점진적 확인법.
부분적으로 클로징, 부분 선결법. 나머지는 참고하세요.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문제 그럼 잠깐 확인해 볼까요? 6번 문제. 틀린 것은 그랬는데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어 가는 게 있죠. 설비의 현대성 이런 거니까. 맞고.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는 영구 불변의 것이 아니고요. 상대성이 있죠. 다음에 아이다의 원리. 마케팅에서 발달한 용어로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표현한 거죠. 맞고. 주목 단계는 광고 단계라고 그랬죠. 구매자를 유인한 단계. 맞고. 클로징이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그랬죠. 또는 현실적인 소유권 이행이 맞고요. 5번. 중개사분이 갖는 특징이나 거래 조건 중에서 고객이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질문하면서 점진적으로 클로징을 유도한다. 그럼 전짐적 확인법이지 부분 선결법이 아니죠.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한다. 부분 선결법.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만 해두세요. 그냥.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잠깐 보겠습니다. 30회 때 내겠다고 했고 그때만 딱 내고 말았거든요. 그 136쪽의 당사자 확인은 그냥 참고하세요. 출제 안 하고 있으니까. 다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인데 IRTS죠, 이게. 그럼 뭐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전자계약 시스템 이 정도만 주의하면 되는데 전자계약 시스템 하기 위해서는 쌍방 직거래하면 이용 불가합니다. 개공은 중개거래해야 되죠. 그래야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요. 개공은 회원가입해야 돼요. 당사자는 회원가입 필요 없죠. 다만 법인은 회원가입해야 돼요. 그다음에 휴대폰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로 인증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상에서 계약서나 설명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을 브리핑하죠. 이때 서명을 하는데 당사자는 수기 서명이에요. 휴대폰 인증 거쳐갖고 수기 서명합니다. 직접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공은 전자서명이에요. 공동인증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개공까지 서명이 다 끝났잖아요. 그럼 자동 보관이죠. 그럼 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 신고, 임대차 계약 체결된 때 임대차 신고 간주되고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제가 되면 시스템상에서 해제버리면 해제 신고한 걸로도 간주합니다. 서명 끝났잖아요. 나중에 수정 안 됩니다. 자동 보관되니까. 계약서 그럼 서명 끝난 다음에 수정하기 위해서는요. 해제하고 재작성해야 돼요. 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 전자계약에 대한 부분 뭐 장점이 거기 조금 제가 정리해놨는데 138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했던 판례들은 우리 쪽에서 지금 냈던 판례들인데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오늘 공부를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부터 쭉 시작해갖고 분묘기지공과 장사법, 또 농지법, 설명서 작성 요령, 요것이 두 타겟이에요. 요것이. 그래서 이거를 주로 위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자계약 문제 잠깐 확인만 해볼까요? 7번 문제 유인물.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개인 간 직거래 시에도 전자계약 가능하다. 틀렸죠? 당사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에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전자계약을 할 수 있다. 회원가입 당사자 맞죠? 필요 없습니다. 단 법인은 해야 돼요. 그래서 2번 정답 됐고요. 3번입니다. 전자계약은 주택거래 하나 이용할 수 있다. 아니에요. 상가나 오피나 토지도 다 가능합니다. 매매 임대차가 되고 있죠 지금. 매매를 전자계약한 경우 소유권 있는 경우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되어진다. 등기 그냥 자동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법무사 다 망했죠? 우리도 망합니다. 우리도. 등기는 별도로 해야 돼요.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어도 전자계약은 휴대전화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